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문영철입니다. 올해 가장 큰 정치적 이슈는 역시 지방선거일 겁니다.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 출마 예정자 가운데 가장 화제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물, 바로 여수 출신의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입니다. 지금까지 펼쳐온 여러 정책들도 우리 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새해 첫 뉴스앤이슈는 정원호 구청장과의 특별 대담으로 준비했습니다. 구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정원호입니다. 네, 우선 지역 주민들께 간단히 새해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호입니다. 이렇게 연초에 고향 주민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연초여서 가장 바쁠 시기인데 어떻게 여수 오시게 됐습니까? 네, 매년 연초에 또 이제 어머님이 계셔서 인사드리러 오는 차에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제 대중들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 뭐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이 특히 시민들의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당시에 성동구 구정 만족도 조사 결과 언급하면서 명함도 못 내밀겠다 뭐 이런 코멘트도 남겼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네, 이제 대통령님께서는 아시다시피 행정부 수반이어서 우리 지방 정부도 다 행정부 소관이니까 이렇게 지방 정부의 장에 대해서 뭐 잘한 거는 칭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님과 저는 또 같은 지방정부 출신으로 또 대통령님께서 성남시장 하실 때 제가 성동구청장으로 인연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도 제가 이제 구청장 계속 하는 동안 경기지사도 하셨고 또 당 대표를 또 역임하시면서 자주 뵐 일이 있었는데 네. 그때마다 이제 제가 잘한 정책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분으로 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파급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네. 서울 지역 구청장 가운데 최초로 이제 3선 연임 성공하셨고 또 구정 만족도도 93%에 달하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의 평가니까 뭐 효능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우리가 물건을 사용해 보고 나면 이제 이 물건에 대한 평가를 사용 후기처럼 남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효능감일 텐데 그런 사용 후기가 좋아서 이게 이제 입소문이 나고 또 주민들끼리 판단할 때도 참 효능감을 느낀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제가 그렇게 주민들의 신임을 얻게 된 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권에 큰 주목을 받고 있고 동시에 또 견제 대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체감하십니까?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는 성동구 안에서는 그래도 뭐 많이 알아보고 하시는데 네. 이제 구를 벗어나면 그러기가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심심치 않게 또 변화된 걸 좀 느끼고요. 이제 아무래도 선거다 보니까 당내에서 선의의 경쟁들이 이루어지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그런 과정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경선이나 이런 게 진행된다면 뭐 더 치열하게 선의 경쟁이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이 또 민주주의에서 또 당내 선거에서 반드시 필요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시지는 않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현직 구청장이다 보니까 출마 선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이 혹한기고 또 폭설, 서울 같으면 폭설이 굉장히 이제 지난번에도 돈심을 마비시키다시피 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출마 선언은 뭐 시기의 문제라고 보고요. 이제 과정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출마를 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다른 당 후보와도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여권 내에 민주당 내 경선도 좀 치러야 되고 하는데 어느 게 좀 더 부담스러우세요? 뭐 둘 다 부담이겠죠. 이제 내부 경선은 내부 경선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뭐 서로 아는 처지에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또 선의의 경쟁으로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어려움이 있을 거고 이제 본선은 본선대로 뭐 이제
공권일척의 싸움이 될 테니 거기에 따른 모든 것들이 이제 가능한 곳이잖아요. 그래 검증을 위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상대를 이기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고 시민의 불편함, 주민의 불편함과 싸우는 그런 선거여야 한다. 그래서 곧 정책 선거여야 하고 시민의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서로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자리매김한다면 선거가 말 그대로 민주주의 축제처럼 또 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만들려고 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삼선하실 만큼 시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다면 뭐 국회의원도 한번 생각해 보셨을 법한데 계속해서 행정가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보통 보좌관 비서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어느덧 이제 자기 뜻을 자기 정치를 좀 할 타이밍이 오는 건데 그렇죠. 그 타이밍에 이제 국회를 선택하느냐 또 지방정부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뭐 다른 길을 선택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저는 구청의 비서실장도 해보고 또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도 오래 해봤는데 스타일을 보면 행정은 작은 범위지만 범위는 작지만 노력하면 작은 범위 내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고 거기서 삶의 변화를 좀 만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에 국회는 이제 법이 하나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또 힘이 있는 거죠.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대신 이제 단점으로는 과반이 돼야 통과가 돼야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 과반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법안이어도 실행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방정부는 범위는 작지만 이제 단체장이 정책을 하나 잘 실현하면 그 범위 내에서 굉장히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행정 쪽이 좀 더 제 스타일에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행정 쪽, 지방정부 쪽으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이제 지금까지 해왔고요. 네. 과정에서는 이제 국회의원 출마 얘기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 이제 제가 중간에 임기를 그만 중단하고 중간쯤에 사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제 깨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행정을 통해서 더 큰 자기 철학의 좀 실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력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제 서울 지역 구청장 가운데 유일하게 이제 삼선이신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12년 가까이 구정 이끌어 오신 겁니까? 일단 첫 번째는 뽑아주신 주민들에 대한 이제 예의랄까 또 뭐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는 자세 이걸 이제 제 마음속으로 늘 다짐을 했고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일,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우선하자 이런 걸 또 목표로 세워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매일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벌써 어느덧 12년이 다 돼 갑니다. 네. 다음 지자체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뭐 임기 동안 생활 밀착형 행정 정책이 이제 잇따라 추진하고 있고 또 반응도 뜨거운데 시민들이 가장 크게 만족하고 있는 부분 어떤 건가요? 말씀 그대로 생활 밀착 행정 중에 이제 뭐 버스 정류장 스마트 쉼터라든지 네. 또 여수에도 지금 좀 설치돼 있던데 스마트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이 있고 네. 뭐 스마트 횡단보도 이런 것이 좀 굉장히 반응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동네마다 뭐 20년, 30년 수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동안 주민들은 꼭 해결해야 되는데 그동안 안 된 것들 이런 수건 사업들 하나씩 처리를 해가면 주민들은 그
그 알턴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이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굉장히 큰 만족감들을 가지고 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도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예. 이제 그 서울에는 이곳 이 전남 동부권 특히 여수나 고흥이나 뭐 순천 광양은 눈이 좀 많이 안 오는 그렇죠. 편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서울 올라가서 느낀 건 참 눈이 많이 오고 춥다. 이제 이런 걸 많이 느꼈었는데 이제 눈이 많이 오면 또 서울은 경사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구릉지. 그래서 그런 곳이 이제 언덕길 같은 데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이제 과거에는 했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제설을 할 거냐. 이것도 겨울철 주민 만족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짧은 시간에 또 퇴근 시간에 맞춰서 폭설이 왔기 때문에 전 지역들이 대처하는 게 좀 미흡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저희도 사실 그때 조금 다른 때에 비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빠르게 해소해서 이제 그 많은 불편을 좀 줄였다는 평을 받았었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원래 계획은 눈이 내리기 전에 준비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편한 말로 눈 내리기 전에 치운다 이런 이제 말이 유행할 정도로 그래서 눈이 내리기 전에 하려면 먼저 그 오르막길이나 이런 데 도로 열선들을 설치를 해서 이제 눈이 내리면 바로 녹을 수 있게 도로에 열선을 깔아서 이렇게 하는 곳인데 모든 언덕길에 대부분의 언덕길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57군데 정도 설치를 했으니까요. 대부분 다 했고 그러면 이제 그게 눈이 내리는 기 전에 가동을 해놓으면 열이 이제 따뜻해져서 도로가 따뜻해지니까 내리자마자 다 녹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염화칼슘 사용량도 줄이고 또 눈이 좀 어느 정도 내리더라도 계속 녹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눈 내릴 때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서 대비를 했는데 눈이 생각보다 적게 와버렸다. 네. 그러면 또 이게 환경 오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네. 또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또 반대로 그런데 적게 뿌렸는데 눈이 생각보다 많이 와버렸다. 이러면 또 반대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일기예보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오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매년 연구를 좀 해보니까 서울 저희 성동구에 눈이 내리기 전에 보면 보통 강화도나 영종도 쪽에서 눈이 먼저 내리고 1시간이나 1시간 반 후에 이제 저희 성동구로 눈이 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데이터화해서 그쪽에 CCTV를 관찰하면 거기가 눈이 언제 오고 그러면 이제 뭐 5시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저희는 6시나 6시 반쯤 내리니까 그걸 대비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양을 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내리는지 적게 내리는지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대비를 해서 이번 같은 경우도 거기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니 저희가 이제 제설 작업들을 염화칼슘 살포 작업을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눈이 서울의 성동구에 내리기 때는 이미 다 배포가 완료된 상황에서 내리면서 녹는. 그리고 나면 이제 눈의 양에 따라서 이제 추가로 계속 그렇죠. 이번에는 한 5회 정도 전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좀 새벽까지 다 제설이 돼서 출근 때는 지장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또 주민들의 만족감들이 있고 이거는 매년 좀 주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핫플레이스라고 하면 성수동 빼놓을 수 없는데 지금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실 때만 해도 지금의 모습과 상당히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요인이랄까요?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지금 성수동이 이제 지금 작년 통계가 아직 다 안 나와서 그런데 재작년 통계로는 관광 데이터랩에 의하면 7천만 명이 관광객이 성수동을 방문하고 갔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상반기에만 300만 명의 외국인이 다녀갔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올린 매출, 카드 매출의
4분의 1을 성수동에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역의 4분의 1을 성수동에서 이제 쓰고 가신 건데 그만큼 이제 핫플레이스가 그렇죠. 된 건데요. 이게 10여 년 전에는 그곳이 낙후된 공장지대였죠. 낙후된 공장지대였는데 그 낙후된 공장지대가 지금 그런 세계적 핫플레이스가 됐는데 거기에는 저희 도시재생 사업이 있었고요. 네. 그 도시재생 사업은 이제 보통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에 잘 안 되는 경우는 관에서 어떻게 계획을 딱 전문가들하고 해서 계획을 짜서 거기를 어떤 식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욕이 앞설 때는 꼭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저희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 도시 재생을 하겠다라는 목표는 이때 어떻게 할지는 거기에 있는 주민과 기업과 그다음에 로컬 크리에이터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제 표현에 의하면 관은 조연이고 주연은 이제 시민과 기업과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주인공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연들은 잘 도와주는 것이다. 특히나 이제 어느 물길이 이렇게 흘러가려고 하는데 뭘 막고 있는 곳이 있으면 그 물꼬를 터주는 것이 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 물꼬를 트는 것 자체만으로도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가면 물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조연의 역할을 저랑 성동구가 충실히 했다라는 거고요. 예컨대 이제 붉은 벽돌 지원 조례를 통해서 붉은 벽돌이 굉장히 성수동의 상징이 됐는데 이것도 그 시민들이 원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셜 벤처 지원 정책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거기에 있는 젊은 이제 기업인들이 요청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그걸 도움으로써 이제 확대되는 거고 또 뭐 거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 이런 것도 그런 로컬 기업인들이 요청한 거여서 상인들이 요청한 거를 저희가 정책화해서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예산 지원도 하고 그럼으로써 이런 것이 이제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지금의 성수동으로 가는 그런 큰 힘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리를 하면 관이 이제는 주연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제는 저희가 이미 선진국이고 개발도상국일 때는 관에서 계획을 짜서 쭉 끌고 가서 성공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고 지금의 어떤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면 주민과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조연의 역할 이랬을 때 이제 어떤 사업이든지 잘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보통 민관 협력 사업, 민관 협치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성수동 보면 트렌디한 기업들도 많이 지금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지자체에서 직접 유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을 조성해 놓으면 거기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어떤 형식이 좀 많이 있습니까?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하죠. 네. 이제 모든 아마 지자체에서도 기업 유치가 가장 그렇죠. 중요한 일일 겁니다. 네. 기업이 와야 일자리가 생긴다를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을 하고 저희는 거기다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주고 뭐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주 시원찮은 거죠. 뭐 일부 성과는 있지만 이렇게 큰 성과는 나타나기 어렵죠. 왜냐하면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른 지자체와 다른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특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무엇일까? 그걸 이제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기업이 있는 곳에 사람이 왔는데 요즘은 사람이 몰리는 곳에 기업이 따라온다. 그런 이제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창조 도시론. 그 2013년경에 이제 소개됐던 것 같은데 제가 한 14년경에 이제 그런 것들을 성수동 도시재생을 준비하면서 연구나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런 개념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을 유치를 하려면 사람들이 몰리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사람이 몰리는 곳은 어떤 곳이냐?
쿨한 곳, 멋진 곳이다. 멋진 곳을 만들면 된다. 쿨한 곳을 만들면 된다. 이런 이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쿨한 곳을 만들까가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러면 그 쿨한 곳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어느 곳에도 볼 수 없는 차별적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성수동 도시재생을 하게 된 계기죠.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 도시재생이 이제 성공을 하니 이제 사람이 몰리니까 기업이 따라오는 그런 결과여서 지금도 계속 기업들이 성수동으로 둥지를 틀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방식들은 이제 지역에 한번 접목을 해본다고 생각하면 성수동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도권 서울에 있으니 좀 더 가능한 것 아닐까. 네. 근데 지역에서는 그런 노력을 해도 아직까지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어떻게 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제 성수동의 사례를 뭐 세계적으로도 와서 다 지금 하고 갑니다. 이제 사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가는데 저는 성수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를 가져가서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 방식을 가져가야 한다. 그 방식이라고 하는 건 관이 주도하려고 하지 않았고 조연으로서 뒷받침을 하려고 했다는 것과 주인공은 시민과 기업이라는 인식하에 뒷받침하려고 했던 그 관점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관찰하고 발견하고 지원하는 것 이게 이제 되면 네. 어디든지 다 성수동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거 순천 광양 여수 고흥도 예를 들면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어떤 곳을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그곳을 잘 관찰해야 된다. 잘 관찰하면 이미 그곳에 맹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잘하고 있는 것들이 싹트고 있죠. 저희 성수동에서도 처음에 하려고 보니까 이미 한두 군데 정도는 이제 그런 잘하고 있는 모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런 걸 확대하면 잘 되겠다. 이걸 이제 발견을 하고 그리고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정책적, 예산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제가 잘 뭐 표현하는 건데 관찰하고 발견하고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어디든지 좀 성공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관광도시인 여수에서도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힌트가 될 만한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젠트리피케이션은 이제 지역에서 이 지역 공동체를 구성하는 분들의 어쨌든 합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모아내는 것.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요. 네. 어떤 합의가 잘 이루어진 곳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성과가 나지만 합의가 안 난 상태에서 제도적인 것들이 바뀌면 오히려 이제 그걸 악용할 수도 있고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합의인데 그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들의 윤활유 역할을 관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한 곳은 그 시범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 내에 있는 건물주와 상인과 지역 주민들이 상생 협약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하고 상인들이 협약을 하고 이제 건물주는 임대료를 지나치게 높게 하지 않겠다. 어느 적정선에서 하겠다라는 거고 상인들은 열심히 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인이 열심히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장사가 잘 되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서로 상생협약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협약이 이루어진 곳에 구에서는 예산 지원, 정책 지원을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합의가 되죠. 그래서 65% 정도의 건물주와 상인들이 합의가 됐고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그곳을 도시 재생 지역으로 이제 선정해가지고 도시 재생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 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운동을 해서 실제로 이제 임대료 상한선을 5%로 이제 딱 못을 박아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상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좀 못했던 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환산보증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좀 큰 가게 같은 경우는 보증금 예를 들면 1억에 이제 월세가 한 800만 원쯤 된다. 그러면 이게 환산보증금은 월세 곱하기 100이니까 800이면 이제 8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합하면 9억인데 이렇게 9억이 넘어가게 되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 제도가 있는데 이걸 이제 폐지를 못 시킨 거죠. 그래서 여수도 이제 아마 3억쯤 될 건데요. 시도마다 다릅니다. 네. 서울 9억. 근데 이제 지방 도시들은 이제 한 뭐 3억 정도 될 텐데 그걸 넘어가는 그런 좀 그 가게들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못 받으니까 뭐 마음껏 100% 올릴 수도 있고 또 내보낼 수도 있고 계약 해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사가 잘 되는 지역, 핫플레이스 지역은 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경주도 그렇고 여수도 그렇고 군산이나 전주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법 개정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여서 그게 이제 진행이 된다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이 지역 주민들끼리 우리 지역을 건강하게 키우자.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욕심으로 배를 갈라서 할 게 아니고 건강하게 기르면 계속 이제 황금알을 같이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지역의 협의, 합의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관해서 이제 어떤 그런 윤활 역할이나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도시재생 사업과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성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 가운데 우리 지역 뭐 여수라든가 한번 지역에 한번 접목시켜 볼 만하다. 접목시켜 보면 좋겠다. 뭐 이런 사업들 있을까요? 뭐 단위 사업들은 정책적으로 뭐 이제 스마트 흡연부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나 스마트 쉼터나 이런 걸 가져와서 쓰는 건 이건 이미 검증이 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엉뜨엉차 그 의자라든지 이런 것도 이미 이제 검증이 된 거니까 네. 좀 써도 좋을 것 같다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흡연부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그 도심 같은 경우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에 굉장히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흡연할 곳이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아무데나 피면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으로 그렇죠. 고통받으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스마트 흡연부스 같은 거는 그걸 완전히 해결한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담배를 펴도 담배 연기가 바로 위로 빨려 들어가서 정화돼서 나가고 문이 열려도 밖으로 담배 연기가 안 나오니까 간접 흡연이 제로가 되고 안에서 피는 사람들도 담배 연기가 몸에 안 붙고 쾌적하니까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담배 꽁초나 이것들은 전부 재사용을 해서 이제 연료로 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도입해 보면 좋겠다는 거고 제도적으로 보면 이제 뭐 버스 노선이 없는 곳이라든지 이런 교통이 좀 불편한데 일반적인 버스를 운영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곳들이 있습니다. 네. 뭐 수지 타산이 안 맞아 그렇죠. 도저히 노선을 못 이런 곳은 이제 무료 공공 셔틀버스를 도입해 가지고 그 불편함들을 좀 해소하는 정책 이런 정책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밖에 다양한 정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금 도입하면 이미 실험을 해서 성공한 것들이니까 바로바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미 또 연구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수가 고향이라서 뭐 지역에 대해서 애정도 참 많으실 텐데 지역 현안 가운데 또 지역 문제 가운데 좀 이 부분에 내가 관심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고향에서 관심은 있더라도 제가 깊이는 모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문제가 이제 항상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서울에 계셔서 좀 관점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서울이 출산율이 제일 낮죠. 네. 그러니까 서울 참 큰 문제인데요. 이게 결국은 서울은 출산율이 낮고 지역은 유출되는 인구가 그렇죠.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좀 문제들인데 지방에 있는
이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로 오고 서울에 집중이 되니 서울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니까 또 결혼하는 거나 아이 낳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닌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국가적으로 지금 이제 5급 3특으로 좀 대비되는 이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좀 성공을 하면서 이제 권역별로 경쟁할 수 있는 5극이라면 예전엔 서울 1극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지방의 4극과 서울이 함께 이제 경쟁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발전하자는 취지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에 이제 이 권한들이 좀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 서울은 경제 문화 수도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어떤 제가 바라는 서울과의 비전 이런 것들하고 비춰봤을 때 상당히 이제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지방도 경쟁력이 생기고 서울도 경쟁력이 생겨서 서울은 이제 동경과 북경과 상해, 싱가포르가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돼야 되고 지방은 지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부흥시키는 방안. 그러려면 이제 정부에서 적절하게 이제 이 권한들을 좀 배분해야겠죠. 네. 그런 측면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을 하면서 지방정부가 경쟁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갖게 해주면 그러면서 경쟁하게 하는 그런 체계가 된다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수 화양면 쪽에 보면 성동 힐링센터가 있잖아요. 아, 예. 네. 이 성동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수에서 이제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예. 어떻게 구성을 하게 됐고 또 이용객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구청장 출마하면서 성동을 바꾸는 100가지 약속이라는 이제 책을 이제 공약집으로 출판을 합니다. 12년 전 일인데요. 거기에 1번 공약이 일자리 창출이었고 100번째 공약이 주민들 힐링센터를 만들겠다. 쉴 곳을 만들겠다. 죄송합니다. 쉴 곳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제 저의 이제 공약이었는데 일자리 쪽을 쭉 추진하면서도 주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자. 그래서 각 지방에 이제 비교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자는 의지로 전국의 폐교를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용 가능한 그리고 우리가 매입 가능한 그리고 경치가 좀 괜찮은 곳으로 7군데인가 9군데를 저희가 이제 추려서 그걸 주민들한테 이제 주민들 이 전자투표 네. 이걸 통해 가지고 참여하게 했는데 한 만 분이 넘는 구민들이 이제 투표에 참여해 줬죠. 그래서 이제 뽑힌 1위하고 2위에 저희가 힐링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1, 2위 안에 여수 이 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마 바닷가고 또 여수라는 또 이 지명이 갖고 있는 그런 힘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곳을 매입해서 힐링센터를 져서 성동구 주민들도 쓰고 또 2차로는 여수 주민들도 좀 쓰게 그렇게 이제 조치가 돼서 진행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이게 너무 또 인기가 좋아서 그 앞에 카라반을 또 6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와서 캠핑카에서 또 즐길 수도 있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계기가 돼서 많은 성동구민들이 여수로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수하고 순천이 또 여수하고 서울이 성동구가 자매 도시가 또 돼서 여수의 어떤 그런 저희들 이제 서울에서 무슨 장터나 이런 행사를 할 때 여수에 있는 특산품 가게들이 와서 이제 물건도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류들이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네. 아주 주말이나 이런 데는 뭐 성수기 때는 거의 매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독특한 정책 아이디어는 보통 어디서 많이 얻으세요? 주민들이 요청이죠. 뭐 예. 주민들을 만나면 주민들이 아유 뭐 이런 거 좀 있으면 좋겠다.
어디는 이런 게 있던데 우리는 왜 이런 정책이 없냐 이런 것부터 해서 외국에는 이런 게 있던데 뭐 없냐 또는 이런 게 있으면 좀 좋겠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할 때 그걸 흘려듣지 않고 이걸 어떻게든지 좀 해보려고 정책화 해보려고 하면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특히나 없던 일들이 만들어질 때 그럴 땐 저는 이제 직원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 전례가 없어서 안 된다라는 말과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말자. 전례가 없으면 우리가 새로 만들면 되는 거고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이 예산을 끌어오든지 절약해서 만들든지를 그렇게 연구를 하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일이 가능하죠. 그래서 옳은 일이고 효과적인 일이다라고 했을 때는 시도를 해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SNS 통해서도 시민들과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계신데 SNS 직접 하세요? 예, 아이고 뭐 요즘 워낙 많은 분들이 SNS로 소통하니까 이제 그 또 SNS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채널이 그렇죠.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트위터 지금 X죠, X나 페북이나 이런 게 이제 다였으면 지금은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있고 그런 거에 이제 소통하는 창구로서 다양하게 활용하다 보면 그게 또 틀립니다. 또 이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이거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접하려면 다 채널을 열어놓고 저희가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개인 전화번호 공개해서 민원에 또 일일이 답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민 소통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소통은 뭐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소통의 핵심은 듣는 거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듣는 것. 때로는 직접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간접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또 표면적으로 드러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 심연에 흐르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거기서 대답을 찾는 것이다. 예, 그 대답이라는 건 결국 해결책이겠죠. 그걸 찾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 기사 보다 보면 뭐 순한맛 이재명이다 뭐 이렇게 뭐 구청장님 지칭하는 표현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어떤 이름으로 좀 기억되고 싶으세요? 글쎄 뭐 일잘러, 순한맛 이재명, 뭐 리틀 이재명, 뭐 그런 뭐 성동구 아이돌 뭐 그런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우리 이제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전국적으로 이제 큰 관심 받고 계신데 앞으로 행보나 계획 어떻게 좀 되십니까? 이제 뭐 주민들의 원하는 지점도 있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현직 구청장이니까 이제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선거 운동을 하게 되면 사표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겨울 한복판에 조금 주민들께 무책임하다. 특히 폭설과 한파가 있고 또 이런 위험한 구간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또 본연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시기 문제를 좀 조절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지금 방향은 갖고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전남 동부권 주민들도 어쨌든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역의 일꾼을 이제 선출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시대에서 지자체장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랄까요? 하나를 꼽는다면 구청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뭐 많아서 뭐라고 꼽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꼽는다면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자세, 예, 그러니까 주민들의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 자세, 예, 그게 최고지 않을까. 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소통, 예,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답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이제 최고의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고향에 와서 또 이렇게 연초에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향은 늘 바라보면
뭐 초등학교 때 절친 같은 느낌이랄까요? 늘 잘 됐으면 좋겠고 좋은 소식만 들렸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우리 고향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금까지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신년 특별 대담으로 진행한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붉은 말의 해인 2026년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